한 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 세력과 10,000명의 좌파를 만든다. 위협 상황별 실시간 대응으로 우호 반응 60% 이상 유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의 댓글 공작 활동을 진두지휘한 증거입니다. 문건이 다 일관되게 김관진 장관의 주도로 총선에 직접 개입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라서 의미가 있는 거죠.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11일 만에 풀려난 김관진 전 장관.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세요? 잠시만. 아니 잠시만. 됐다고 보시는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겁니다. 구속이 적법한지를 묻는 구속영장 적부심을 신청해 석방된 김 전 장관. 범죄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 측에 손을 들어준 법원. 지난해 구속 적부심 인용률은 15.3%입니다. 가장 흔히 드는 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죄를 다투면서 재판을 받고 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 그런 경우에 과연 구속영장을 그런 이유로 기각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독 법망을 잘 빠져나가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얻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 신청만 했다 하면 기각. 구속은 3번 청구 끝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신영장 기각률 1%. 이마저도 피해간 우병우. 이게 무슨 일인가? 우병우만 나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이게 구속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통화 내역을 좀 보겠다는데 그것도 1%에 속하게 만들어가지고 기각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병우하고 관계되면 웬만하면 기각이에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으로 정점에 치달았습니다. 모두 5천만 원의 국정원. 이번에도 역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다툼의 여지였습니다. 적폐청산의 걸림돌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법원. 흔들리는 사법부.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누구는 구속되고 또 누구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법원의 몇몇 결정에 수긍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해당 판사들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혹시 법원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어제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안에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판사 64명의 정치적인 성향, 특정 연구의 소속 여부, 그리고 가족관계 등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별 판사들의 SNS 활동이나 익명 게시판의 정보까지 취합했습니다. 판사들이 뒤풀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인지 정보기관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대법원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원장님께서 입장하신다.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임기를 마친 양승태 전 대법관. 하지만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끈 법원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올해 초 법원 행정처 제2기획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취소된 이탄희 판사가 이규진 전 위원으로부터 행정처 컴퓨터에 뒷조사 문건이 저장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3월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아주 좋은 자리에 발령이 난 거를 기사로 보고 한번 찾아가서 축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미 부임하기 전에 원래 있던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법원 전체의 인사, 예산, 회계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판사들 사이에 요직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받은 이탄희 판사가 갑작스레 사직서를 내자 법원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은 내가 법원을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은 얘기할 수 없고 내가 묻고 가겠다. 하지만 자기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선배들에게 되게 실망했다. 법원 행정처에 온 일주일 사이 이 판사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태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의혹을 풀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상황이 꽤나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사차 이규진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들린 이탄희 판사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기조실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그러더라도 놀라지 말고 좋은 취지에서 한 거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탄희 판사가 일할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것. 이 말은 사실일까? 하지만 이규진 상임위원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기획조정실 컴퓨터의 비밀번호 파일에 대하여도 전혀 모름. 두 판사의 엇갈린 진술. 그렇다면 조사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저는 그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판사들의 다수의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해당 PC를 조사하지도 않고 과연 어떠한 정황도 없다라는 결론을 노출하는 게 가능하냐. 판사들은 반발했습니다. 법원 대표 판사 100명이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거부했습니다.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과연 판사 블랙리스트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인사 결정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사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과연 그게 블랙리스트냐, 인사 자료냐 이런 게 참 구별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블랙리스트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었다, 인사상의 불이익이 나타났다, 침해가 이루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침해할 가능성 내지 우려가 있는 것 행위마저도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수 새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추가 조사의 핵심은 PC 개봉.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PC 개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불법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PC 개봉은 불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주광덕 의원.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 대한민국 중견법관들이 사용하던 PC를 영장도 없고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개봉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의혹을 밝히는 그런 이익보다는 보다 더 큰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법 역사상 아주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비밀 침해죄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에 의해서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문제 파일들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판사 64명의 신상을 파악하고 판사 개개인의 성향을 규정하기까지 합니다.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는 사찰 활동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지난해 작성된 조사 보고서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탄희 판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자신이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작성하여 실장회의 시 보고한 메모일 수도 있으나 이규진 상임위원이 작성했다는 대책 문건. 학술대회를 개최하려는 모임의 구성원과 동향 파악이 담겨 있습니다. 첫 모임부터 이제까지 몇 번 모였는지가 나옵니다. 아마 그 소모임 자신들도 몇 번 모였는지를 계산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 모임부터 현재까지 몇 번을 모였는지 횟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집요하게 뒷조사한 대상은 법원 내 최대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학회 회원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다 각자 관심사가 다르고 가입 동기가 다 달라요. 그냥 아무나 가입할 수 있거든요. 국제인권법학회는 공동학술대회를 위해 전국의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1월 말에 설문조사를 돌렸거든요.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그게 대법원장님한테도 갔을 거예요. 대법원장님 이하 모든 판사들에게. 그 내용들이 되게 네, 괜찮습니다. 기존의 판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발칙하다고 해야 되나? 파격적이었어요. 설문 내용을 본 법원 행정처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을 와해 축소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처가 인권법 연구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법관 인사제도의 이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죠. 법관 인사제도 문제를 다룬다는 게 법원 행정처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예. 네,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랑 또 축소를 이렇게 시도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 같아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오히려 소위 이제 일을 크게 키운 거죠. 또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행정 조직에 가는 것이 실제 재판을 하는 것보다 또 말하자면 대법관에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불만들을 객관적으로 모은 자료, 그것들을 공개하는 자리가 아마 그 학술대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법원 행정 조직 안에서는 법원의 치부를 좀 보여주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막강한 힘을 지닌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만의 리그는 점차 굳건해졌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곧 고위직으로 가는 필수 코스. 법원 행정처 출신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될 확률은 100%. 법원 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이 될 확률은 80%. 실제 이런 법관 승진 제도를 관리하는 주체가 대법원장과 이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이 두 기관이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죠. 법원 구조 전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행정처를 앞세운 대법원장의 의사가 그대로 관통될 수 있는 모든 법관들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수직적인 인사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에 법원 행정처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술단체를 와해하려 했습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알고 온 법원 행정처의 본 모습은 너무나도 추악했습니다. 이탄희 판사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점 법관을 통한 해당 법원의 동향 주기적 파악, 뒤풀이에 합류한 사람, 개인 SNS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규진 상임위원이 존재 자체를 모른다던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은 760개나 발견됐습니다. 파일을 삭제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사법부에서 작성했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 내부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한 현직 판사를 만났습니다. 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시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법원행정처에 가졌던 믿음, 그곳에 근무했던 선배 판사님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 이런 것들이 다 배신당한 느낌이죠.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영화 1987이나 혹은 최근에 국정원 보고서 같은 걸 봤을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걸 거예요. 국민 중에 일부를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조직력을 동원하는 것. 법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법원 행정처의 적은 판사였던 거예요.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판사. 법원 행정처는 그 판사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한 거죠. 전 그게 굉장히 참담해요.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 내용이 하나하나 충격입니다. 박건식 PD,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사실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법원은 뒷조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사찰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뒷조사하고 사찰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아직 열어보지 못한 파일이 760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는 아예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만난 판사들은 하여간 수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정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이런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외부 권력으로부터는 자유로운 걸까요? 2016년 평화롭게 광장을 채운 촛불 시민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끌어냈습니다. 2008년에도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의 도를 넘는 행위에 경찰은 촛불 집회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시민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을 썼든 쓰지 않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촛불은 점차 움츠려들었습니다.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나중에 트러블 날 일은 하지 말자라고. 그래서 모두 다 문화재거나 아니면은 집회 허가가 떨어진 그 곳에서만 갔었고, 그게 바로 이제 대한문이나 광화문 집회였을 때. 아이들과 함께 집회에 나온 이른바 유모차 부대도 연행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경찰들이 갑자기 집에 와서 너를 찾는다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가게를 나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가 바로 오지 않으면 너를 길에서라도 마주쳐서 잡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니 네가 전화를 좀 받아봐라.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니 이거 다 경찰하고 같이 있었고 경찰하고 협의했던 거잖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가? 경찰의 과잉 진압 장면을 보고 분노한 김원재 씨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김 씨는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촛불 예비군 부대라고 해서 그 예비군복을 입고 나와서 뭐 질서 유지라던가 아니면 격화되는 시위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예비군복을 입고 나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준 예비군 부대로 활동한 김 씨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이곳에서 연행됐다고 합니다. 생각이 있고 당시에 무슨 뭐 폭력을 행사하시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는 항상 기조 자체도 그렇고 우리 시위는 평화로워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법정 앞에 서야 했습니다. 각각 벌금 80만 원형,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되게 화가 많이 났죠. 왜냐하면 그나마 법원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시위 현장에 가서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도에 있었고 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이명박 정부 당시 연행된 촛불 집회 참가자 중 900여 명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 위반 혐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당시 위헌 제청을 신청한 김난근 변호사. 옛날에 나치 야간의 집회나 시위는 무조건 금지하는 그런 집시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개최되는 이제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무조건 범법자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2008년도에는 2016년도 촛불 집회 시위처럼 야간에 이루어지는 집회 시위는 전부 불법이었던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전근대적인 경찰 행정이고 후진적인 그런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었고요. 당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한 판사가 위헌 신청을 하면 촛불 집회와 관련한 재판은 모두 멈춰야 하는 상황. 그 형사단독 판사들을 16명인데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 교대역 근처에 식당에 모이게 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던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기관, 즉 헌법재판소에다가 넘기지 말고 그냥 판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력성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장이 판사들을 따로 불러 모은 자리에선 위헌 제청을 받지 말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당한 개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판사를 개별적으로 불러 같은 취지의 말을 다시 했다는 것. 압력을 가한 건 당시 서울지방법원장 신영철. 그는 이듬해 대법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위헌 제청 신청은 판사의 몫. 부당 개입에도 굴하지 않았던 해당 판사는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법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재판부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일 뒤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판사들에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면서 빨리 판결을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법조항은 유효한 법조항이니까, 즉 합헌이니까 빨리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따라서 명백한 재판 간섭인 겁니다. 뒤늦게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그는 이미 대법관으로 영전한 후였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것을 압력이라고 해석한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진 사퇴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네. 같은 시기
압력성 발언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렸던 박재영 판사는 결국 법복을 벗었습니다. 논란은 5차 사법 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동료 대법관까지 비판에 합류했고 잇따라 판사 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퇴 요구에도 그는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6년의 임기를 다 마친 뒤에야 물러난 신영철 전 대법관. 그는 왜 촛불 재판에 개입했을까요? 승진에 대한 욕구,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명예 심리, 사법행정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해온 게 바로 그 사건의 가장 핵심 원인이고. 하지만 신영철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변함없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법원. 그렇다면 법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사법부를 활용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화되고 공룡화됐다. 견제 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여야 한다. 비망록엔 법관들의 이름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대법관 후보 인선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공안검사 출신 박상옥.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박종철 열사.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이력이 문제였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선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 사건을 꼽았습니다. 이 수사팀의 일원이셨죠? 부끄럽다고 수사팀의 일원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위원님과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당연히 제가 수사팀의 잠깐만요.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사에서 경찰의 고문 축소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 수사 그대로 2명만 기소하고 말았고 2차 수사 김승훈 신부 폭로로 충분히 다 밝혀낼 수 있음에도 고문경관 3명 추가하고 말았잖아요. 이게 역사적 진실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방기했다면 비겁한 것이고요. 추가 가해자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면, 은폐 축소 의혹조차 몰랐다면 무능한 검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겁한 대법관을, 무능한 대법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상옥 후보는 무사히 대법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입맛에 맞는 이들을 요직에 보내고 성향에 맞지 않는 판사들에겐 벌을 내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판사. 직무배제 강구라는 메모. 법관을 길들이려는 청와대의 의지는 즉각 실행됐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겁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공개 비난한 김동진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내 정치 관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 그 결과 정치 개입은 유죄, 선거 개입은 무죄라는 기묘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때렸으면 폭행이지. 때리긴 했지만 폭행은 한 것은 아니다. 친구 답안지를 받지만 컨닝은 아니다. 아니, 국정원이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 운동은 아니다. 어디서 이런 모순된 논리가 나온단 말입니까? 2심 결과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모두 유죄. 박근혜 정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일희일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원세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선거의 공정성 그리고 선거의
이제 정당성에 관련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기에 놓인 박근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일정까지 미리 보고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발견한 문건. 청와대와 사법부의 부당거래 정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상고심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이에 부응해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부의 가교 역할을 한 셈.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사건을 파기환송. 청와대의 바람대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고 결과는 13대 0. 이 문건을 확인한 판사들은 충격을 넘어 치욕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사법부가 자기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스스로. 그런 시도를 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건 정말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실행이 됐든 안 됐든 그런 문건이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 자체가 판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과거의 어떤 그런 권위주의 정권에 맞춰가지고 무리하게 이루어졌던 판례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태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무슨 사법부까지 바뀌겠어? 뭐 사법부가 지금 그렇게 개혁이 되겠어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 거죠. 법원 길들이기. 당시 청와대가 법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 결과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힙니다. 권력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던 법원. 그런 법원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정국정 씨는 10년이 넘는 법정 싸움 끝에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해고된 그는 복직을 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 못한 게 많고 특히 어머니는 제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장기 소송하고 그런 과정에 장가도 못 가고 LG전자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정 씨는 우연히 납품 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를 사내 감사팀에 고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승진 누락과 대기 발령. 직장 내 왕따로 몰려 해고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정 씨에게 남은 건 소송 관련 자료뿐. 이제는 법률 전문가 못지않은 법률 상식을 자랑하는 정국정 씨.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온갖 법조 비리까지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LG전자 쪽 손을 들어줬던 재판장이 퇴임해가지고 변호사로서 이 민사사건에 LG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참여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신의 소송을 담당했던 대법관이 퇴임 후 사측의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담당 변호사 고현철. 제 권리는 LG전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 15년 소송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당했습니다. 정관 예우에 당했고 제 권리는 정관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협회가 내린 처분은 과태료 300만 원이 다였습니다.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사법부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은호 게이트는 법조 비리의 종합판으로 불립니다. 소위 정은호 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돼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에서 매해 법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제도를 보면 상대방이 이제 정관 변호사일 때는 재판의 공정성이 좀 변호사들도 좀 훼손된다는 것을 좀 호소하고 법원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대법관이 느끼는 현실의 차이는 커 보입니다. 저는 제가 한 적도 없고요. 사법부에 26년간 있으면서 정확히 주위에서 정관예우를 했다는 판사를 못 봤습니다. 대법관을 영입한 대형 로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도 고등법원 부장 출신, 법원 원장 출신, 대법관 출신 다 있으니까 그건 상황 봐가지고서는 저희 합의해 주셔야 되고요. 상급 시민만큼 수임료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안전요원도 저기 하는데 얘가 그럼 나중에 대법원까지 갔을 때 네네 이게 많이 안 해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엄청 좀 많이 비싸요. 아무래도 비용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제 열심히 해서 이거는 이력을 얻다, 열심히 이력을 얻다, 한 곳이면 대법관을 꼭더 써야 된다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억소리 나는 수임료. 대법관 출신은 전관예우의 몸통으로 지목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로펌을 가봤습니다. 대법원까지 생각하신다면 이제 수임료가 좀 셀 거예요. 수임료 세고 다만 대법관 하셨던 분이 비싸죠. 한 5억이면 어떠겠어요? 대신 이제 좀 일이 많아지면 좀 추가될 수 있지만 10억 이내로 해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했다가 감봉을 받고 사표를 낸 그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관이었거든요. 아 어디요? 법원행정처의 인사심의관이었습니다. 인사심의관은 인사라기 때문에 전국 법관,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누구랑 동기다, 누가 누구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런 표면적인 수준의 정보가 아니라 어떤 판사와 어떤 판사가 가까운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돈과 권력을 쫓는 사이 약자들의 삶은 점차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은 정권엔 관대하고 노동자에겐 유독 가혹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넘게 부당 해고 소송을 벌여온 콜트 해고 노동자들. 그들에겐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방정훈 지회장님. 여기 좀 좁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넓어요.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던 기타 생산업체 콜트는 노동자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사측은 공장의 문을 닫고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타 주문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 일밖에 한 것이 없는 노동자들이 이 길거리가 나도 또 해고를 당해줘야 됩니까?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다시 찾아와야 된다. 회사의 순이익은 매년 60억 원 이상, 2007년도의 순이익은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이 그렇게 판결이 났으면 회사에서는 꼭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회사는 공장을 매각해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해고를 시켰어요. 복직도 시키지 않고 다시 재해고를 시켰어요. 그러나 사측은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 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돌아올 곳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사측과 노동자들의 지난한 법정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위장 폐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으니 돌아갈 곳도 없다는 것.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애만 해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래의 경영상의 위기라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해고 판결을 했다는 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억울해서 지금 이거를 이 투쟁을 못 놓고 11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죠. 잘못을 저지른 자와 피해를 보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지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해야 되고요. 미래의 경영위기가 있을 때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판사가 예언을 합니까? 전혀 법적인 구조에도 맞지 않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 사용자, 가진 사람, 재벌, 그 입장에 부합하려고, 맞게 하려고 대법원이 부역을 한 거죠. 권력가라든지 재벌과 관련된 재판에서 왜곡된 또는 국민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면은 전체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사법이라는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우리 사회에 사는 많은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도 차가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대법원은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앗아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판결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폐나 특권이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실체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밝히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몇 차례 사법파동이 용두사미로 전락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봉합하기보다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인 앞에 평등한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비디수첩은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방송한 스텔라 데이지오 국가의 침몰편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심해 수색 장비 투입에 관한 기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하루빨리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11살 딸 아이를 감금하고 학대해온 아버지가 오늘 7살 아들을 욕실에 가두고 락스까지 뿌리며 학대하다 숨지게 한 이른바 지난달 원형 실종 신고된 후 찾지 못했던 보준이 양이 전북 군산에서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앞에 모자랑 좀 벗겨봐요. 아이 학대하고 폭행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이 학대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쪽으로 갈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어린 것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본 사람은 없잖아. 애가 있는데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지. 안 데리고 나오는 거겠죠.